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0대 박 씨는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을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아들 며느리가 집을 팔아버렸고 박 씨는 지금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 같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명예이전 후 후회하는 부모들의 실제 사례와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노후가 달라질 겁니다. 먼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효도 압박입니다.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 부모는 미안한 마음에 집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함정이에요. 명의가 넘어가는 순간 법적으로 그 집은 더 이상 부모의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자 30억 상당의 아파트를 명예 이전해줬습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증여세까지 꼬박꼬박 냈죠. 그런데 3년 후 아들 부부가 이혼했고 며느리가 재산분할로 집의 절반을 가져갔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집에서 며느리에게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일이 왜 자꾸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특히 집 한 채는 물려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양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독립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집도 스스로 마련하게 하죠. 물론 유산으로 물려주긴 하지만 살아생전에 명의를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세금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를 피하려고 미리 증여를 선택하시는데요. 이게 정말 큰 착각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에 불과해요. 10억짜리 집을 증여하면 약 1억 5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어떨까요?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를 합치면 최소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게다가 상속은 돌아가신 후에 발생하니까 적어도 생전에 집을 잃을 걱정은 없는 거죠. 세금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집까지 잃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녀의 경제적 상황 변화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취업도 어렵고 사업도 쉽지 않잖아요. 부모가 물려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아예 팔아서 사업 자금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사업이 망하면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부모는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부산에 사는 이 씨는 딸에게 15억짜리 빌라를 증여했습니다. 딸이 카페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준 거였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카페가 망했고 딸은 집을 담보로 받은 3억 원의 대출을 갚지 못했습니다.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이 씨 부부는 70대 나이에 월세방을 전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법적으로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명의가 넘어간 순간 그 집은 완전히 자녀의 소유가 되거든요. 부모가 평생 살았던 집이든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이든 상관없습니다. 자녀가 팔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대안은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건 집을 주되 조건을 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거주권을 보장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서울 송파구의 최 씨는 이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공증을 통해 거주권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서에는 부모 사망 시까지 무상거주, 부모 동의 없이 매매 불가 같은 조건들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령 자녀가 마음이 변해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이건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방법인데요. 신탁회사에 집을 맡기고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은 부모가 수익자가 되고 사망 후에 자녀에게 넘어가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생전에는 절대 집을 빼앗길 일이 없어요.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바로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빚을 지거나 사업이 망해도 신탁된 재산은 압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 재산이 많은 분들은 거의 다 신탁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대안은 아예 명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실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대신 유언장을 작성해서 사망 후에 상속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생전에는 완전히 부모 소유이고 돌아가신 후에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유언장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해요. 자필 유언장은 나중에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공증 비용은 몇십만 원 정도인데 이 돈으로 수억 원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면 절대 아깝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자녀들 사이의 갈등이에요. 특히 자녀가 여럿인 경우 한 명에게만 집을 물려주면 다른 자녀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전의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는 겁니다. 왜 특정 자녀에게 집을 주는지, 다른 자녀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보상할 건지 명확히 해두는 거죠. 예를 들어 장남에게 집을 주는 대신 다른 자녀들에게는 현금이나 다른 재산을 나눠주는 식으로요. 인천에 사는 정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정 씨는 자녀가 셋인데 장남에게 10억짜리 아파트를 물려주기로 했어요. 마침표 대신 둘째와 셋째에게는 각각 3억씩 현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녀들 간에 불만이 없었고 가족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됐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효도 계약서예요. 이게 좀 야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요즘은 정말 필수입니다. 집을 물려주는 대신 부모를 어떻게 모실 건지, 생활비는 얼마나 드릴 건지 같은 것들을 계약서로 만드는 거죠. 법적 구속력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만약 자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을 대비하는 건 중요하죠. 그럼 이미 명의 이전을 해버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증여 취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명의 이전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넘어간 건 되돌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세금 문제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이 10억 이하라면 상속이 훨씬 유리해요. 배우자 공제 5억, 일괄 공제 5억을 합치면 10억까지는 세금이 없거든요. 게다가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5천만 원을 증여하고 2025년에 또 5천만 원을 증여하면 합쳐서 세금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나눠서 준다고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면 상속은 평생 한 번만 발생합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도 훨씬 높죠.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 자녀 공제까지 합치면 15억 이상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증여가 답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간주 임대료 문제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무상으로 빌려주면 국세청에서는 이걸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가 10억짜리 집이면 연간 임대료를 약 3천만 원으로 계산하는데 이게 10년이면 3억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세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전세 계약이 가능해요. 물론 실제로 돈이 오가지는 않지만 형식적으로라도 계약서를 작성해두면 나중에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정말 명의 이전을 해야 한다면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첫째, 반드시 거주권을 확보하세요. 공증받은 계약서로 법적 보호를 받는 겁니다. 둘째, 자녀의 배우자 동의를 받으세요. 나중에 이혼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요. 셋째, 분할 증여를 고려하세요. 한 번에 다 주지 말고 10년 단위로 나눠서 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신탁이나 부담부 증여 같은 안전장치를 활용하세요. 다섯째,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면 훨씬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녀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고 상황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아무리 효자 효녀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과 신뢰는 신뢰대로 하되 법적 안전장치는 반드시 마련해 두세요. 이게 자녀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가족 관계가 깨지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한국소비자원조사에 따르면 명예이전 후 5년 내에 약 30%의 부모가 거주지 문제를 겪는다고 합니다. 10명 중 3명이 집을 잃거나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 같으세요? 더 무서운 건 이런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0년에는 이런 상담이 연간 5천 건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2만 건을 넘었습니다. 4배나 늘어난 거죠.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고 젊은 세대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는 집 한 채 정도는 쉽게 마련할 수 있었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평생 일해도 집 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집이 유일한 희망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자녀를 원망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건 사회 구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냉정하게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명예이전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가능하면 생전에는 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꼭 해야 한다면 거주권 확보, 신탁 활용, 효도계약서 작성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하세요.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걸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자녀에게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를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이미 명예이전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침표